막판에는 이제까지 선거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20대, 30대 여성 이 부동층으로 떠오르면서 사실 공약집은 이제 내가 당선되면 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시각을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젠더 정책은 윤석열과 비윤석열로 나뉘는 게 가장 큰 지점인 것 같아요. 주요 후보 3명 중에서는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저는 좀 제일 눈에 띄기는 해요. 특히 박지연 씨를 모셔오면서부터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냈는데,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 문제랑 관련해서는 이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산발적인 기능을 하는 단체, 기관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좀 눈에 많이 띄었고, 데이트 폭력 처벌법 같은 거 이런 얘기들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다. 제가 조금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딱 피부에 와닿는 이슈라고 한다면 생리대 무상 생리대 이슈를 제기한 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친여성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행보나 또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었던 유권자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는 확실히 좀 다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정말 이대남 담론이 그렇게 일파만파 번졌잖아요. 심지어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주저하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이대남 눈치 보는 정치권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까지 선거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20대, 30대 여성 이 부동층으로 떠오르면서 진짜 초막판 되니까 네, 이제서야 사라져요. 남아있는 마지막 부동층, 그러니까 요 색깔이 부동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장 많게 남아있는 곳이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번에 1%가 44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투표율 70%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한 30만 표 정도가 1%라고 보면요. 진짜 1, 2, 3% 차이로 갈린다고 하면 100만 표 안짝이거든요. 거대 양당은 당원 수가 그 정도 되나 봐요. 30만 정도.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 전화 한 번 더 돌려서 엎을 수 있거나 아니거나 하는 정도 숫자다.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초박빙 선거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단일화 이후부터 되게 이 판세가 훨씬 더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약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쪽은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파일을 놓치지 말자, 요거를 더 단단하게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의 이 부동층을 어떻게든 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칭 살라미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2030 부동층 여성, 그리고 중도층,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좀 남아 돌게 된 세력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권자들을 계층별로 좀 갈라서 정책을 좀 내려고 하는 움직임. 근데 사실 진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달라진 게 맞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공유하기도 했었고, 진짜 그 캠프 안의 속내는 뭘까 하는 궁금증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딱 민주당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주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 때가 있었고, 커뮤니티에 글을 적극적으로 쓰시면서 소위 남척 커뮤니티에 그런 것들을 캠프 내부에 전하는 역할을 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마지막 부동층 전략에 있어서는 권인수 의원이나 정춘수 의원이 조금 더 전면에 나서서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얼마나 할지는 모르죠. 윤석열 후보 공약집에서 좀 특이한 것도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름이 가다실이라고 해서 브랜드 이름만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지금 이름이 성경과. 저도 이제 그걸 맞았던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때 비용이 꽤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약집을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2페이지가 딱 있거든요. 근데 그 2페이지에서 보면 성별근로공시제, 그 뒤에가 이제 한부모 가족 양육비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2개인데, 성별임금격차 관련해서 공시하겠다라는 제도는 원래 그 이재명 캠프 그리고 심상정 캠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공약집에 그게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 좀 그 뭐라고 할까, 모순된 지점은 있어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했으면서 이제는 모두가 개인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성별임금격차에 대해서 공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입장이긴 하나.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단일화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대목이 날카로우시네요. 아닌가. 근데 이제 핵심은 민간 기관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이제 벌금을 좀 주면서 그 당근과 채찍을 하냐라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서 문제의식은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누가 그런 지적을 하던데 그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네, 맞아. 실제로 채용 지원자 성비와 그리고는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 아이디어도 괜찮은데 그건 건 좀 안 보였다라는. 근데 가능할까요? 그러게 네. 사실은 민간 기업의 그런 것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실 요구할 수 있는지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또 다른 약간 성적 갈등을 또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 정도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로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가부 폐지나 무급제 처벌 강화 요 두 가지 키워드가 윤석열 후보의 여성 정책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고죄라고 하는 것에 남성들이 대단히 높게 반응한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 그리고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를 비교하면 이제 후자에 비해서 0.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등가로 놓고 비교하는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되게 높은 공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도 이제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20대 남녀의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한 것에 보면 그러니까 남성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성범죄 목록 안에 무고죄가 여튼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20대 그래서. 남성. 그렇죠. 무고죄 얘기를 바로 꺼내 드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런 좀 20대 남성들의 여론 그리고 민감한 감각 자체를 되게 포착하겠다고 하는 흐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들었고요. 처벌 강화라는 지점에선 진짜 그 검사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의 어떤 캐릭터가 들어간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재명 그 캠프에서 좀 어떤 특정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이 좀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 얘기했으니까 젠더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누가 이준석 대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 토론 때도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를 하면서 주변에 지금 얘기해 주시는 분이 이준석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기도 해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뭐 맞아요. 사실 이준석 후보랑 이제 화해를 하면서 바로 여가부 폐지 같은 것들을 꺼내 놨으니까요. 그 여기 안에서도 양성평등위원회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여성부 폐지, 여성할당제 폐지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저희 후배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런 표현이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페미니즘 진영을 향해서 성파시즘 세력 그리고 성평등 대신 성평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성평화, 실제로 성파시즘 세력. 성평등이란 말 대신 그렇고 지금도 있는 이거 위원회예요? 양성평등특별위원회가? 아마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부각을 많이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네. 이 이름만 봐도 되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조금 더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성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선배가 이제 윤석열과 반윤석열의 이제 그 구도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심상정 후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공약집에서 그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부분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것들 이런 게 확실히 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워낙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되게 디테일들이 좀 많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서 굉장히 구문 같지만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말고는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요. 2월 27일에 변희수하사 일주기 때 또 심상정 후보가 자기 공식 그 후보 일정으로서 가가지고는 신촌에서 추모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보이는 차별적 행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이제 포인트인 지점을 좀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라는 키워드가 정말 결국 되게 뜨겁게 좌우했던 대선이었는데 왜 이렇게 뜨겁게 된 맥락이 조금 여성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부서 이름에 사실 여성가족부는 원래 만들어졌었던 초기부터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부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존폐 위기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여가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무수한 폐지론 이거 자체도 그 기능의 힘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는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모든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예산이
적고 우리가 청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기상청 같은 그 청보다도 인원이 굉장히 적은 작은 부서예요. 정말 초미니 부서 중에 하나인데 진짜 다른 의미로 약간 미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 중에 0.24? 요런 네, 언론소에서 그쵸. 나왔던 예, 거죠. 예. 이게 좀 인상적인 인포그래픽이긴 예. 했어요. 근데 심지어 이 안에서도 여성만을 여성 위한 거. 예산은 훨씬 적다. 후보들은 이거에 대해서 각각 뭘 내놓았어요? 윤석열 후보는 폐지하겠다. 사실은 약간 이제 개정하겠다, 개편하겠다 정도의 의견이었다가 폐지하겠다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이재명 후보는 약간 중간에 있죠. 이제 개편하겠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지금 성평등부로 더 격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 개편과 폐지하고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 다시 만들기는 할 거잖아요. 이걸 아예 뭐 이렇게 흩날려 버리진 않을 테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간극이 큰가요? 그 여성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죠. 인구, 출생 이런 이슈를 다루는 가족 업무 담당의 부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이준석 대표가 이용수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여가부 없애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다른데 이관시켜가지고는 그거는 그 이슈는 계속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위안부 이슈라고 하는 거는 여성 전시의 여성 인권 평화 뭐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재미있었던 것은 예전에 이제 MB 정부 때도 여가부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단체들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컸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만 봐도 여가부를 없애겠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거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튼 조금은 더 대중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도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가족이랑 청소년이 이제 여성부에 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성은 사실 가족이랑 분리돼서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가족이랑 붙으니까 오히려 자꾸만 뭔가 여성을 가족 안에서의 여성으로 계속 이제 보이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굉장히 좀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가족이라고 하는 걸 정말 붙여버려가지고 그건 여성을 위한 어떤 성평등 정책의 약간 퇴보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었고 부처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어떤 그 안에 생태계랄지 힘의 균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성평등부도 사실 여성이란 말은 사실 없네요. 근데 여성의 특정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은 원래 계속 좀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진보 정치권 안에서도.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LGBTQ까지 해서 다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꼭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우월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에서부터 지금의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약간 대표적인 게 그때 게임 셧다운제 같은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동의할 수 없는 약간 생각지 못한 것들을 가끔씩 이제 가지고 올 때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충분히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더 나은 보완책을 찾아야 되는데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정책 몇 가지가 훨씬 더 좀 주목받고 훨씬 더 많이 언론화되는 그 과정에서 수습이 또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우리가 비난하고 더 나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로 한 부서의 성격을 완전히 정의 내려서 쓸모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20대 여성을 되게 이제 분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20대 여성을 좀 이해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는 이제 김은지 기자가 그 워딩을 뽑았는데 부유하는 심판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실제로 부동층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고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시사인에서 20대 남자 그거 했을 때 마지막 쪽에 20대 여성 투표율이 겁나 올랐다. 2017년에는 아예 남성을 앞섰다. 뭐 그런 얘기도 봤는데 그러니까 투표도 잘하고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인데도 계속 막 이렇게 떠돌고 있는 그런 느낌스? 그건 사실 이제 우리를 대변해주는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을 결집시키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얼굴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20대 여성들이 효능감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누군가가 지금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책에 그 질문을 넣어놨어요. 나를 대변해주는 정치 세력이나 정당이 있는 것 같다라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낮은 게 20대 여성분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정의당은 20대 여성한테 좀 이렇게 지지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슬픈 이야기네요.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와 다른 성별보다는 지지가 높은 건 높긴 한데요. 이제 현실론이 부딪히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내 한 표가 승자독식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여전히 좀 담겨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제도의 문제이기도 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얼굴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부유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래서 부유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지적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어찌됐건 아직도 부동층으로 20대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는 부유하는 이란 표현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막판에 되게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판자라는 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다른지,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어떻게 또 다른지,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 또 좀 다른 게 있는지 이렇게 좀. 사회 문화적 이 정책적 지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보통 같은 세대 안에서는 비슷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윗세대들은 그래요. 근데 20대는 다르더라고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20대 여성들은 모든 세대와 성별을 통틀어서 가장 높게 반응하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근데 20대 남성은 놀랍게도 가장 낮게 반응하는 그룹이거든요. 물질주의적인 게 좀 덜해요, 20대 여성은? 사실 그렇지는 않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개방적일 수는 있지만 노동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직될 수도 있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결과를 보고서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속칭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남성들보다 그 지향성이 덜한가라고 할 때도 아직 되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이너리티 정체성이라고 속칭 말해지는 이제 그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걸 좀 보면,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분명 우리 사회에서 또 기대받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이제 그것을 과거와는 달리 이게 쉽게 성취하거나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노가 또 있는 거란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방향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나 하게 되고요. 근데 반면 또 20대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설리구하라의 죽음에 이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걱정해야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두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결집될 수 있는 그 안에서 의식들이 또 강화되고 서로 저격하고 총공해서 부수고 이런 문화들이 이전에는 좀 없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도구의 발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이 아수라를 어떤 단어로 근데 이제 기성 세대들이 쉽게 정리하긴 좀 힘든 것 같고,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떤 혐오를 통한 선동, 세력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따름이죠. 이 아수라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젠더 갈등으로 나타나는 건 좀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요새 기사가 꽤 나와요. 뭐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데서 신남성 연대 활동 같은 것들을 보도해서 기사로 쓰는데, 그냥 약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준석의 페미니즘이 있고 뭐 심상정의 페미니즘이 있고 장영의 페미니즘이 있고 다 너무 다르고, 사실 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걸 계속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20대를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웹 조사를 하면서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뭐 성평등보다 여성 우월주의를 의미한다 이런 대답들은 대개가 되게 낮게 나왔었고요. 다양한 소수자와 좀 폭넓게 연대하는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데서 좀 높은 대답들이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개가 동의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정의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각각 조금씩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단어니까 우리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이 단어 이제 너무 오염됐으니까 완전 다른 단어 새로 찾자 라고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어떤 단어들이 사회적 맥락이 계속 중첩되면서 그 의미가 오래 사용될수록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의미가 또 생기는 법이잖아요. 페미니즘도 원래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 퇴사를 하고 싶다고 늘 말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회사 이게 문제야, 우리 회사 이게 문제야, 선배 이거 좀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전자들은 그래도 아직 애정이 있고 이것만 고치면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얘기하고 좀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0대 남녀들 보면 약간 아직은 그 단계라는 생각 좀 해요. 아직은 약간의 희망을 갖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직 완전히 등을 돌려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통하는 집단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로에 대한 미움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서 사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에너지 말고 조금 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후보가 누가 우리의 리더가 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투표가 아닐까. 여성, 남성 모두에게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2배로 군복무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병력의 수를 줄이든지 이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건데 듣기만 해도 진짜 어렵네요.